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입을 벌리고 있는 무당에 관한 소름 끼치는 괴담. 1980년대 말, 나는 학창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 우리는 고등학생이었고 친구는 진지한 얼굴로 이 이야기를 해줬다. 단순한 괴담일 수도 있었지만 친구의 떨리는 목소리와 말끝에 맺힌 긴장감 때문에 나는 이 이야기를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친구의 선배였다고 한다. 그 선배는 중학교 3학년이었고 성실하고 착실한 성격이었지만 성적은 늘 기대에 못 미쳤다. 원하는 고등학교는 당시 지역 명문이라 쉽게 도전할 수 없는 곳이었다. 매일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학원도 2군데나 다녔지만 점수는 늘 정체되어 있었고 모의고사 성적표는 가슴에 못을 박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절망한 선배는 동네에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평소엔 그런 미신 같은 건 믿지 않았지만 막상 자신이 그 상황에 처하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당을 찾아갔다고 한다. 무당은 선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낡은 한지에 한참을 붓을 휘두르더니 부적 하나를 건넸다. 무당은 말했다. 이 부적을 품고 고양이 머리를 하나 구해라. 그리고 오늘 자정이 넘은 밤 폐허가 된 공사장의 오래된 화장실에 가서 그 머리를 변기 속에 던져라. 단 절대로 불은 켜지 마라. 무엇이든 절대로 눈으로 봐선 안 된다. 선배는 불쾌하면서도 끌리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명확한 약속, 단순한 조건, 그리고 대가 없이 주어진 절호의 기회처럼 느껴졌다. 고민 끝에 선배는 골목 어귀를 떠돌던 도둑고양이 한 마리를 포획해 그날 밤 무당이 말한 화장실로 향했다. 그곳은 이미 오래전에 철거 대상이 된 공사장 내부였다.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고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깊은 밤 썩은 나무문을 밀고 들어간 폐화장실 안은 곰팡이 냄새와 우물 냄새가 섞여 그야말로 지옥 같았다. 선배는 숨을 죽이고 부적을 손에 꼭 쥔 채 가방 속에 고양이 머리를 꺼냈다. 눈을 질끈 감고 최대한 소리 나지 않게 변기 속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곧장 뛰쳐나왔다. 그 후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토록 오르지 않던 성적이 갑자기 수직으로 상승했고 모의고사 점수는 상위권으로 치솟았다. 주변 사람들은 선배가 밤낮 없이 공부한 결과라고 말했지만 선배는 자신이 무엇과 거래했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선배는 원하는 고등학교에 무난히 합격했다. 시간은 흘러 선배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성실함은 여전했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내신과 수능의 압박, 친구들과의 경쟁 속에서 그의 점수는 또다시 정체되기 시작했다. 결국 선배는 또다시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처음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번엔 개의 머리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이전과 같은 장소, 같은 방식. 변기에 던지되 불은 켜지 말고 절대로 눈으로 확인하지 마라. 선배는 그날 밤 유기견 보호소 근처에서 길을 잃은 강아지 한 마리를 훔쳐냈다고 했다. 그리고 전과 똑같이 그 화장실로 향했다. 똑같이 불도 켜지 않고 똑같이 눈을 감고 똑같이 변기 속에 머리를 던졌다. 그리고 돌아서 도망치듯 뛰어나왔다. 다시 기적이 일어났다. 선배는 원하던 대학에 턱걸이로 합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보다도 섬뜩한 감정이 먼저 밀려왔다. 무엇을 바치고 얻었는지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 생활을 무난히 마치고 졸업이 다가오자 선배는 마지막 승부수를 위해 고시 공부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고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다. 하지만 점수는 생각처럼 나오지 않았고 시작은 잘했지만 갈수록 방향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선배는 다시 그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이번엔 더 이상 부적을 써주지도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번엔 갓난아기의 머리를 던져야 할 때가 됐구나. 선배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사람이라고요. 그래, 너는 지금까지 얻었지 않느냐? 이번에도 원하느냐? 그럼 대가를 치러야지. 선배는 한동안 갈등했지만 결국 욕망이 이성을 이겼다. 그는 병원 영안실을 찾아 갓 태어나 숨진 아이의 시신을 슬쩍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밤 세 번째로 그 화장실을 찾아갔다. 그날따라 바람이 무척 거셌다.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금이 간 문을 열자 축축한 냄새와 싸늘한 기운이 동시에 몰려들었다. 선배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고 시신의 머리를 꺼내 들었다. 이번만큼은 진짜 끝이야. 스스로를 속이며 변기로 향하던 그 순간 갑작스럽게 팔꿈치가 벽에 걸렸다. 그 안에는 전등 스위치가 있었고 찰나의 순간 스위치가 딸깍 켜졌다. 그리고 형광등이 번쩍이며 화장실 안이 환하게 밝혀졌고 선배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변기 앞 바닥에는 입을 하하고 벌리고 엎드린 채 두 팔로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그 무당이 있었다. 피로 얼룩진 옷, 사납게 뜬 두 눈, 입을 벌린 채 미동도 없이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입에서 피인지 침인지 모를 액체가 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선배는 그대로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내던지고 기절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 고시를 포기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금길을 넘은 대가. 그것은 단순히 무서운 일이 아니라 평생을 갉아먹는 공포 그 자체였다. 다음 이야기는 90년대 후반 방송에 출연한 여자 연예인의 입을 통해 퍼지기 시작하며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된 이야기다. 그녀는 방송 도중 문득 어릴 적 들었던 이 기이한 이야기를 꺼냈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소름이 끼친다며 수군거렸다고 한다.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무용에 뛰어났고 동네 무용학원에서부터 전국 콩쿠르까지 발레를 할 수 있는 무대는 그녀를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었으며 표정이 풍부했고 무엇보다 춤을 출 때마다 마치 누군가의 시인 듯 몰입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아이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런 딸을 무엇보다 자랑스러워했다. 매일 딸의 발레복을 다려주고 연습장을 청소하고 늦은 밤까지 발끝이 닳도록 연습하는 딸을 위해 따뜻한 물수건과 보온 도시락을 챙기던 헌신적인 어머니였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무렵 갑작스러운 복통과 기침, 체중 감소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지만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는 악성 종양이었다. 그녀는 발레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치료는 곧 고통의 연속이었고 그녀는 점점 말을 줄이고 웃음을 잃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침대에 누운 채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권하는 치료법은 모두 시도했다. 한방치료, 민간요법, 이름도 생소한 약초, 외국에서 들여온 영양제까지. 그러나 병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는 점점 마르고 피가 섞인 기침을 하며 손가락 끝으로 이불을 움켜쥐고 울기만 했다. 엄마, 나 무대에 한 번만 더 서보고 싶어. 딸이 그렇게 속삭이던 날 어머니는 울면서 딸의 손을 꼭 붙잡았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는 결심한 듯 낡은 주소록 속에서 누군가의 연락처를 찾았다. 그녀가 찾아간 곳은 시 외곽에 있는 작은 무당집이었다. 이름도 없는 그 무당은 방 안에서 향을 피우고 있었고 어머니의 사연을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아이의 혼을 잠시 붙잡아주는 부적이요. 단 이건 신을 빌리는 거지 병을 고치는 게 아니요. 각오는 하셔야 해요. 무당은 작은 종이 한 장에 빽빽하게 글씨를 적어 내려갔고 그 종이에서 희미한 냄새와 열기가 피어나는 듯했다. 어머니는 정성껏 사례금을 건네고 무당의 말대로 부적을 따래 베개 아래에 깔아두었다. 며칠 후 어느 밤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위층에서 쿵쿵하는 소리를 들었다. 오랫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던 방에서 발소리와 함께 뭔가 물건을 차는 듯한 소리. 놀란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지나 딸의 방 앞에 섰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어머니는 문틈 사이로 안을 엿보았다. 그곳에는 딸이 서 있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창백한 얼굴로 기괴하게 꼬여있는 팔다리를 휘두르며 춤을 추고 있었다. 몸은 마치 끊어질 듯 비틀어졌지만 그녀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춤을 계속 췄다. 절뚝이며 도는 회전, 뻣뻣한 발끝, 흔들리는 중심. 그러나 어머니는 그 모습에 감격했고 눈물을 흘리며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다. 며칠 후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의사들은 그녀가 갑작스럽게 심장 쇼크로 사망했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그저 딸이 마지막으로 춤을 춘 날을 생각하며 눈물만 흘렸다. 장례식이 끝난 후 어머니는 카메라에 담긴 그날의 사진을 인화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본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사진 속 춤을 추고 있는 딸의 머리 위에 천장에서 길게 고개를 내민 무언가가 있었다. 해골 같은 얼굴, 삐죽하게 튀어나온 이마, 희끄무레한 머리카락. 그리고 그것은 딸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었다. 딸은 자신의 의지로 춤을 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딸을 잡아당겨 억지로 몸을 움직이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진은 이후 어머니에 의해 불태워졌다고 한다. 그리고 그 부적도 다시 무당에게 돌려주러 갔지만 그 무당은 그날 이후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한동안 베개 밑에 아무것도 두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는 말한다. 아직도 새벽 3시 병원 폐병동 어딘가에서는 뒤틀린 몸으로 춤을 추는 발레리나가 보인다고. 이번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일본에서부터 퍼져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 전해진 이야기다. 대학을 다니고 있던 한 여학생은 어느 날 기묘한 우편물을 하나 받았다. 보낸 사람의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고 겉봉에는 단순히 스티커로 봉인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작은 메모 한 장도 없이 라벨도 제목도 전혀 붙어 있지 않은 검은 비디오 테이프 하나만 들어 있었다. 당시만 해도 스토커 사건이 심심찮게 뉴스에 오르던 시기였다. 여학생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혹시 친구의 장난이 아닐까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테이프를 손에 쥐고 있으면 땀샘이 저절로 열리는 것처럼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녀는 혼자 볼 자신이 없어서 다음 날 학교의 영상 동아리에 테이프를 가져가 몇 명의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보기로 했다. 어두운 시청실 안. 구형 TV와 비디오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처음에는 하얀 정적만 흐르더니 곧 카메라를 든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서는 장면이 비쳤다. 그리고 잠시 후 화면 한가운데 초췌한 남자가 천천히 등장했다. 남자는 한동안 멍하니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더니 갑자기 불규칙하게 몸을 비틀며 기묘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몸짓은 춤이라기보다 발작에 가까웠고 팔과 다리를 꺾으며 벽을 치고 바닥을 기어다니기도 했다. 광기 어린 얼굴,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입, 어딘가 잘못된 속도감. 처음에는 어이없어 하던 동아리 사람들은 뭐야 이게 하며 킥킥 웃기 시작했다. 진짜 미친 거 아냐? 컨셉 영상인가? 몰카 같은 거야? 그러나 화면을 바라보던 여학생의 얼굴은 점점 하얘졌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떨구더니 결국 복받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모두 당황해하며 이유를 물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울먹였다. 저기 나오는 방. 저건 내 방이야. 저 남자 내 방에서 춤추고 있어.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다들 얼떨떨한 표정으로 화면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정신없는 남자의 움직임, 기괴한 벽지의 무늬, 방 구석에 놓인 인형과 책상, 커튼의 색과 무늬. 그건 정말로 그녀가 매일 잠을 자고 생활하던 자신의 자취방이었다. 동아리 사람 중 몇 명은 농담이라며 말했지만 그녀는 울면서 계속 말했다. 장롱 옆에 저 흠집, 저거 내가 침대 옮기다가 낸 거야. 저 인형, 고등학교 때 친구가 선물해 준 거고. 저 커튼, 엄마가 보내줬어. 절대 똑같을 수 없어. 그날 동아리 사람 중 한 명은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방은 텅 비어 있었고 누구의 흔적도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동아리 방에 다시 모인 사람들 중 한 명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테이프를 복사해 집에 가져가 다시 한번 틀어봤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과는 다른 장면이 있었다. 남자는 또 다른 방에서 춤을 추고 있었고 이번엔 벽에 누군가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 속 인물은 동아리 사람 중 그 테이프를 복사한 학생 본인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연락도 되지 않고 그의 자취방은 가구며 물건이 모두 뒤엉켜 엉망이 되어 있었으며 비디오 테이프 하나가 TV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고 한다. 이후 그녀는 학교를 그만두고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그리고 그 비디오 테이프의 행방도 사라졌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 테이프는 특정한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배달된다는 소문이 있다고. 절대 모르는 비디오 테이프를 함부로 재생하지 말라고. 이 이야기는 1993년에 출간된 책 공포 특급 중
가장 유명하고 오랫동안 회자되어 온 대표 괴담 중 하나다. 단순하고 짧지만 그 여운과 공포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야기는 어느 한 소년의 아주 작은 불안에서 시작된다. 소년은 초등학생이었다. 학교를 마치고 곧장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엘리베이터 안에서였다. 처음엔 그저 기분 탓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불안은 점점 확실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마다 누군가 등 뒤에서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뒷목에 식은땀이 맺혔다. 무언가 딱딱 소리를 내며 엘리베이터 벽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간혹 아주 작게 속삭이는 소리도 들린 것 같았다. 귀신이 있을지도 몰라. 어릴 적 어른들에게 들은 말이 자꾸 떠올랐다. 밤에 혼자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된다고 했지. 거울을 오래 쳐다보면 안 된다고도 했고. 소녀는 그때마다 눈을 질끈 감았지만 그럴수록 등 뒤의 감각은 더 또렷해졌다.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낡아서 위로 올라갈수록 삐걱대는 소리가 심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진동도 점점 커졌고 그 속에서 소녀는 온몸을 바짝 웅크려야만 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오던 소녀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웠다. 1층 로비의 불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바깥은 이미 깜깜했다. 소녀는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무서웠지만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생각에 용기를 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안은 비어 있었다. 소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려는 찰나 소년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목소리. 바로 엄마였다. 소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엘리베이터 앞에 엄마가 서 있었다. 손에 장바구니를 든 채 항상처럼 따뜻하게 웃고 있는 얼굴. 소녀는 반가워 외쳤다. 문이 다시 열리고 엄마가 엘리베이터에 들어왔다. 엄마가 마중 나왔어. 너무 늦게 오면 안 돼. 이 밤에 무섭잖아. 소녀는 엄마 옆에 꼭 붙어 섰다. 엘리베이터는 닫히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소녀는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정말 좋아. 그러자 엄마는 옆에서 가만히 그를 내려다보며 이상하게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래. 그런데 넌 내가 내 엄마로 보여. 소녀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엘리베이터 안에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주변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눈을 돌려 엄마의 얼굴을 다시 보려던 그 순간 엄마의 입꼬리가 귀까지 찢어지듯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1997년 서울 방배동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살인사건과 관련된 실화에 기반한 이야기다. 당시 나는 대학 신입생이었다.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신없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느라 분주했는데 기말고사 기간이 겹치면서 과제와 시험 준비가 몰려 며칠째 밤샘 공부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도 새벽 2시를 넘긴 시각이었다. 자취방 책상 앞에 앉아 커피를 마셔가며 레포트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벽 너머에서 둔탁하게 울렸다. 순간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바로 옆 벽이었다. 자취방은 오래된 단칸방이었고 벽이 얇아 옆방 소리가 자주 들려오곤 했다. 그동안에도 시끄러운 웃음소리, TV 소리, 싸우는 듯한 말다툼도 간간히 들렸기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이번 소리는 달랐다. 쿵, 쿵쿵. 불규칙하지만 끊임없이 벽을 치는 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처음엔 누가 술에 취했나 싶었다. 혹은 옆방 부부가 또 싸우나 보다 하고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간헐적으로 강약을 주며 때로는 급하게, 때로는 천천히. 공부에 집중하려 해도 자꾸만 귀에 맴돌았다. 그러다 결국 나는 짜증이 폭발했다. 진짜 왜 이렇게 시끄러워. 화를 참지 못한 나는 책상을 박차고 일어나 손바닥으로 벽을 몇 차례 쾅, 쾅, 쾅 있는 힘껏 내려쳤다. 그제야 소리는 거짓말처럼 멎었다. 나는 어딘가 찝찝했지만 과제를 마저 맞춰야 했기에 다시 앉아 집중했다. 그리고 아침이 밝기 전 간신히 숙제를 마치고 그대로 책상에 엎드려 잠들었다. 그런데 이른 아침 복도에서 들려오는 사람들 웅성거림에 잠에서 깼다.
눈을 비비고 창밖을 내다보니 복도 끝에 경찰차가 서 있고 몇 명의 형사들이 들락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무슨 일인가 싶어 귀를 기울이던 중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소름이 돋았다. 옆방에서 부부싸움 중에 남편이 아내를 죽였대. 현장을 정리하던 경찰은 그 남편이 자진해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형사들이 출동한 것이고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이미 여자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문득 어젯밤의 쿵쿵 소리가 떠올랐다. 불현듯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혹시 그 소리와 이 사건이 관련이 있을까? 나는 곧바로 경찰에게 어젯밤 들은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시각은 정확히 기억났다. 공부하던 노트에 시간을 메모해 두었기에 11시를 넘긴 무렵이었던 것이 확실했다. 나의 진술을 조용히 듣던 형사 한 명이 고개를 살짝 갸웃거리며 말했다. 이상하네. 그때가 11시쯤이라고요? 네. 정확히는 11시 20분쯤요. 그런데요. 남편이 경찰에 자수 전화를 한 게 10시 40분이었어요. 그리고 부검 결과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각은 10시 이전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다. 10시 이전에 이미 사망했다면 11시 넘어서 들려온 그 쿵쿵 소리는 도대체 뭐였던 걸까?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말을 잇지 못한 채 복도로 나와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도 계속 귀에 맴도는 소리. 혹시 정말 그 여자가 죽은 뒤에도 살아나려고 벽을 두드렸던 걸까? 아니면 정말 죽은 여자의 원혼이 무언가를 알리려 했던 건 아닐까? 며칠 동안 나는 자취방에서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다. 방불을 켜고 텔레비전을 켜둔 채 작은 소리에도 벌떡 일어나 창문을 확인하고 화장실조차 나가기 무서울 정도로 불안에 시달렸다. 그리고 몇 달 후 군에 입대했다. 한밤중 야간 근무 중이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같은 GP를 지키던 고참에게 그때 그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조용히 듣던 고참은 한참 침묵하더니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다. 그 소리 말이다. 차라리 귀신이 낸 소리라고 믿는 게 나아. 진심으로. 나는 웃으며 그게 더 무섭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고참은 정색한 얼굴로 정말로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진짜로 말이야. 혹시라도 그 아줌마가 정말 아직 살아 있었던 거라면 말이지. 너무 늦지 않게 살려달라고. 진짜로 살려달라고. 그 얇은 벽을 필사적으로 두드린 거라면. 근데 너는 그냥 짜증난다고. 벽을 세게 두드리고 끝났잖아. 그 아줌마가 널 얼마나 원망하면서 죽어갔겠냐. 그 말을 들은 순간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그 이후로도 나는 밤마다 귀에 들려오는 쿵쿵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나곤 했다. 지금도 가끔 벽에 손을 대면 그날 들려왔던 소리가 어디선가 다시 느껴지는 듯하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 전승 중 하나다. MBC TV 재연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적도 있어 어린 시절 이 이야기를 본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고 한다. 지금부터 들려줄 건 그 이야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낸 버전이다. 1990년대 중반 경상북도 어느 시골 마을. 그곳에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한 할머니가 있었다. 몇 년째 병을 앓으며 집안에 누워 지내던 할머니는 점점 말을 잃고 음식도 거의 들지 못하더니 결국 숨을 거두었다. 가족들은 슬픔에 잠겨 정성껏 장례를 준비했다. 마을 어른들이 모이고 하관날이 되자 가족들과 몇몇 친척,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관을 들고 선산으로 향했다. 그 선산은 대대로 이 집안 조상들이 묻혀있는 곳이었다. 산 중턱에 평평하게 고른 자리가 있었고 바로 거기에 구덩이를 파서 할머니를 모실 예정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그때였다. 삽을 들고 땅을 파던 사촌형이 여긴 물이 고이는데요? 라고 말했다. 구덩이 밑바닥에서 스멀스멀 지하수가 배어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장례식장에서는 어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이고, 물이 고이면 못 쓰지. 산소 자리에 물이 차면 안 되지. 혼이 안 쉬어간다. 이거 집안에 안 좋은 일 생기려나. 예부터 전해지는 말 중 하나가 산소 자리에 물이 차면 후손이 울게 된다. 는 말이었다. 그래서 그 자리는 곧 포기하고 바로 옆으로 다시 구덩이를 파기로 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땅을 파자마자 굵은 나무 뿌리들이 마치 피처럼 뒤엉켜 있었고 그 뿌리들 사이로 뱀 2마리가 꿈틀거리며 튀어나온 것이다. 한 명은 소리를 지르며 삽을 놓쳤고 다른 사람은 급하게 뱀을 쫓기 위해 막대기를 집어들었다. 야야, 이쪽도 안 되겠다. 이상하네. 이 선산이 이렇게 뒤틀릴 때가 아닌데. 결국 관을 묻는 자리를 다시 옮겨야 했다. 세 번째로 옮긴 자리는 겨우 물도 고이지 않고 뿌리도 적은 자리였다. 가족들은 불길한 기분을 뒤로하고 할머니를 그 자리에 조용히 묻었다. 장례는 무사히 끝났다. 그러나 그로부터 단사흘이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할머니의 막내 손녀인 은지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희뿌연 안개 속을 걸어오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고 허리가 살짝 굽어 있었다. 은지는 꿈속에서 놀라 할머니를 불렀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비었다. 비었다. 아직 비었다. 소리는 또렷하진 않았지만 확실히 그런 말이 들렸다. 은지는 등골이 서늘해지며 잠에서 깼다. 아침이 밝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기분이 매우 불길했다. 다음 날 삼촌이 은지를 보며 말했다. 우리 낚시나 갈래? 요즘 잘 잡힌다더라. 은지는 망설였다. 원래 낚시를 좋아했지만 꿈이 너무 생생해서 선뜻 나설 수 없었다. 결국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게요. 라고 말했다. 삼촌은 아쉬워했지만 혼자 차를 몰고 나갔다. 그러나 그날 저녁 낚시터에서 삼촌이 배 전복 사고로 사망했다는 연락이 왔다. 가족들은 또다시 눈물바다가 되었고 장례식장은 다시 꾸려졌다. 삼촌도 할머니가 묻힌 선산에 함께 묻히게 되었다. 그 비극으로부터 이틀 뒤 은지는 또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도 역시 할머니가 나타났다. 이번엔 눈빛이 아주 깊고 입술은 푸르게 질려 있었다. 손에는 뭐가 들려있는 듯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또 할머니는 말했다. 아직 비었다. 아직 비었구나. 은지는 깨어나자마자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다. 이번에도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다음 날은 고모와 함께 서울 친척 집에 놀러 가기로 한 날이었다. 고모는 기차표도 끊었고 계획도 다 짜놨는데 왜 그래? 하며 데려가려 했지만 은지는 단호하게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결국 고모 혼자 떠났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서울로 향하던 고모가 탄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고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숨을 거두었다. 열흘 사이에 3명이 연이어 죽은 것이다. 모두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기 직후에 벌어진 일이었다. 집안은 공포와 슬픔으로 가득 찼고 친척 어른 중 한 명은 마을 무당을 불러 굿을 열었다. 무당은 선산에 가더니 이렇게 말했다. 첫 자리에 파둔 빈 무덤이 저주를 불러들였다. 산신령을 건드렸다. 다음부턴 절대로 빈 구덩이를 그냥 두지 마라. 결국 마지막으로 묻힌 고모의 무덤 옆에 비어있던 구덩이를 다시 덮고 그 위에 돌탑을 세웠다. 그 이후로 더 이상의 죽음도 할머니의 꿈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묘자리에는 절대로 빈 구덩이를 두지 말라는 철칙처럼 남게 되었다. 이번 이야기는 내 친구의 친누나가 겪은 실화다.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그 친구는 아직도 이 이야기를 할 때면 눈빛이 흔들린다. 그 누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입을 앞두고 학업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평소에도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무엇보다 그 누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주일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했으며 청소년부 활동에도 적극적이었고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도 착하고 모범적인 아이로 통했다. 부모님이 모두 맞벌이를 하시는 터라 밤에는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누나는 어두운 집 안에서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하루 종일 문제집을 펴고 기도를 곁들였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창밖은 이미 새벽 2시 가까운 시간. 공기 중에 먼지마저 정지한 듯 고요했고 책상 스탠드만이 작은 빛을 흘리고 있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눈이 뻑뻑해오던 찰나 갑자기 심하게 목이 말랐다고 한다. 누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 쪽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차가운 물병을 꺼내 입안 가득 시원한 물을 머금는 순간
등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탁. 무언가 책상 위에 손이 닿는 듯한 둔탁한 소리. 누나는 순간 멈칫했다.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거실 끝 식탁 위에 무릎을 꿇고 앉은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긴 머리카락이 젖은 듯 축 늘어져 있었다. 눈은 무표정하게 부릅떠 있었고 식탁보 위에 앉은 그 자세는 너무나 비정상적이었다. 식탁 옆이 아니라 정확히 식탁보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던 것이다. 무게로 식탁보가 쳐졌지만 식탁은 움직이지 않았다. 누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심장이 멈출 듯했고 물병은 손에서 떨어질 것처럼 흔들렸다. 그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정확히 누나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순간 누나는 그동안 교회에서 배웠던 말씀이 생각났다고 했다. 악한 것들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물리쳐라. 누나는 손을 모으고 눈을 꾹 감은 채로 입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주기도문을 되뇌기 시작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이어 찬송가를 떠올려 입속으로 조용히 불렀다.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한 곡, 두 곡 찬송가를 몇 곡이고 속삭이며 누나는 온몸을 떨며 계속 기도했다. 그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기도 속에서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은 누나는 살며시 눈을 떴다. 하지만 그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 눈동자는 흐릿하게 떠 있었고 입꼬리는 천천히 아주 느리게 양옆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그 여자가 입을 열었다. 더 해봐. 미친년아. 그 목소리는 너무나 명확했다. 작은 속삭임 같았지만 귀 속에서 울리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누나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손에서 떨어진 물병이 쨍하고 깨졌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출근하려다 거실에서 쓰러져 있는 딸을 발견했고 누나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누나는 이상할 정도로 말을 잃었다. 몇 주가 지나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나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다만 성경을 펼칠 때마다 갑자기 울기 시작하거나 찬송가를 부르면 몸을 부르르 떨었다고 한다. 그 사건 이후 누나는 교회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집에서도 절대로 식탁 쪽으로 시선을 주지 않았다. 지금은 결혼해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지만 그때 이야기는 아직도 가족들끼리 꺼내지 않는다. 그 친구는 가끔 술자리에서 말한다. 그 누나가 아직도 식탁 쪽에 앉으면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는다고. 누가 말을 걸어도 그냥 음식만 먹는다고. 마치 누군가가 거기 있다는 듯이. 그 식탁 위에 아직도 그 여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걸까. 이 이야기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일본 전역에서 회자되며 전설처럼 퍼져나간 괴담이다. 심지어는 일본 유명 공포 방송인 정말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 첫 번째 방송분에도 수록되며 실제로도 있었던 목격담으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도쿄 12월 이상하리만큼 흐리고 축축한 겨울 저녁. 공기가 무겁고 차창엔 김이 서릴 만큼 차가운 날이었다. 한 중년 택시기사가 여느 때처럼 시내를 돌고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퇴근길 직장인들로 바빠야 할 시간이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이상하네. 요즘 시국의 택시 장사도 안 되겠어. 그는 그렇게 투덜거리며 신주쿠 근처를 한 바퀴 돌다 메구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차창 너머 가로등 불빛이 스산하게 비치는 가운데 그는 무심코 룸미러를 내려다보다 그 순간 시야 끝에서 무언가 까만 물체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신호에 걸려 정차한 그 순간 길가에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새까만 롱코트를 입은 채 그는 무언가를 중얼거리듯 택시를 향해 손을 들고 있었다. 뭐야, 귀신처럼 생겼네. 농담처럼 중얼거리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창문을 내리고 말을 걸 수밖에 없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아무 말이 없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후지노 근처로 가주세요. 후지노. 그곳은 도쿄에서 한참 벗어난 교외 지역. 산과 호수가 있는 외진 곳으로. 보통은 드라이브나 힐링하러 가는 곳이지. 택시로 가기엔 부담스러운 거리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알겠습니다라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내뱉고 있었다. 엔진이 돌아가고 차는 곧 도시의 불빛을 벗어나 국도와 지방도를 지나 깊은 외곽 숲길로 향했다. 차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울 너머로 보이는 건 오직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과 하얗게 창백한 턱선뿐. 운전이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도시의 소음도 불빛도 모두 사라진 외딴 숲길. 가로등도 없고 차도 거의 다니지 않았다. 그는 졸음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도로 옆에 나무들이 흔들리며 환각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큰일이네. 이러다 사고 나겠어. 그는 잠을 깨기 위해 창문을 약간 내리고 찬바람을 얼굴에 맞으며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다. 그때였다. 무심코 룸미러를 본 순간 거울 속에 손님이 보이지 않았다. 깜짝 놀라 거울을 다시 들여다보았지만 그 자리엔 아무도 없었다. 단지 뒷좌석에 까만 그림자 같은 모양이 어렴풋이 흔들릴 뿐. 순간 놀란 그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가 휘청거리며 도로 가장자리에 멈췄다. 차의 전조등이 나무 사이를 비추자 그는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았다. 눈앞은 낭떠러지였다. 차가 더 앞으로 나갔다면 그대로 아래로 추락했을 것이다. 숨을 헐떡이며 핸들에 이마를 기댄 그 순간 갑자기 귓가에 따뜻하고 축축한 입김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숨결은 바로 귓속을 파고들며 속삭였다.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숨을 들이마시며 몸을 획 돌렸다. 그 여자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동자는 없었으며 입가엔 살짝 아주 미세하게 웃음이 번져 있었다. 그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여자의 모습은 사라졌고 뒷좌석은 텅 비어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택시 운전을 접었다. 그 일은 꿈이었다고 스스로 수백 번을 되뇌었지만 귓가에 속삭이던 그 한마디는 절대 지워지지 않았다.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의 의미는 아직도 모른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조차. 다음 이야기는 미국에서 1990년대까지 널리 퍼졌던 이야기다. 당시 미국 전역의 학교나 대학가에서는 캠퍼스 전설처럼 전해졌고 심지어는 1998년 영화 캠퍼스 레전드의 도입부 장면으로도 사용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한 젊은 여성 운전자가 겪은 한밤중에 소름 끼치는 경험을 다룬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늦은 밤, 여자는 약속된 친척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낯선 도시였고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라 지도와 라디오만을 의지해 외진 고속도로를 따라가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쏟아졌고 간간히 번개가 하늘을 갈라 도로를 하얗게 비추었다. 여자는 기분이 묘하게 이상했다. 그날따라 뭔가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 차 안은 조용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며칠 전 뉴스를 떠올렸다. 여성 운전자만을 노리는 연쇄살인마가 이 근방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뉴스였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를 세운 여성들을 노려 흉기를 들고 덮친다는 내용이었다. 불길한 생각을 떨치려 여자는 라디오를 켰지만 지직거리는 소음뿐이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점점 힘이 들어갔다. 눈길은 백미러로 자꾸 향했고 귀는 뒷좌석에서 날법한 소리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렇게 20분쯤 더 달렸을까.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졌다. 기름이 거의 바닥나 있었다. 다행히도 몇 분 뒤 가로등도 없는 외딴 길가에 작고 낡은 주유소 하나가 보였다. 불빛은 희미했고 오픈이라는 간판만이 간신히 켜져 있었다. 여자는 속으로 고민했다. 기름이 없으니 어쩔 수 없지. 잠깐이면 돼. 차를 천천히 주유소로 몰아넣었다. 주유기 옆에는 무뚝뚝하게 생긴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노란색 우비를 입고 후드 아래로 반쯤 가려진 얼굴. 그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다가와 주유캡을 열고 기름을 넣기 시작했다. 여자는 차 안에서 가만히 그를 지켜봤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이상했다. 공허하고
침착한 듯 하면서도 가끔씩 그녀를 올려다보며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다. 잠시 후 그는 그녀를 향해 주유소 건물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입모양은 이쪽으로 오세요처럼 보였다. 여자는 의아했다. 뭐지? 결제하려고 들어오라는 건가?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입꼬리가 경련하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손은 기름때와 상처로 얼룩져 있었고 바짓단은 젖어 있었다. 그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다. 이봐요. 안에 좀 들어와 봐요. 할 얘기가 있어요. 그 목소리는 떨려 있었고 눈동자는 이상하게 초점을 잃은 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여자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감각이 흘렀다. 괜찮습니다. 카드 드릴게요. 그녀가 최대한 침착한 척 말하자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더 다급한 표정으로 문을 열려 했다. 잠깐만. 정말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고는 그녀의 팔목을 덥석 잡아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려고 했다.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힘껏 그의 팔을 부리쳤다. 놔요. 이 변태. 그녀는 그대로 차에 몸을 밀어넣고 급하게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켜지는 순간 그녀는 엑셀을 힘껏 밟아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듯 바닥을 긁으며 주유소를 떠났다. 백미러 속에는 그 남자가 비를 맞으며 도로 한복판까지 달려나와 팔을 휘저으며 절규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온몸을 덜덜 떨면서도 이상한 놈이라며 속으로 분을 사겼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찝찝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10분쯤 후 근처 마트에 도착한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잠시 차에서 내려 마실 것을 사러 갔다. 마트 주차장. 그녀가 다시 차로 돌아왔을 때 마트 직원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혹시 차 뒤에 떨어진 물건 찾으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차 뒤쪽으로 돌아가 보았다. 그런데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가 다시 운전석에 올라 차 문을 닫으려는 순간 차 뒷자리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차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주차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경찰이 도착해 차 안을 수색한 결과 그 뒷좌석에는 긴 칼을 숨긴 채 앉아있던 남자 한 명이 있었다. 그리고 이후 밝혀진 사실. 주유소에서 그녀를 붙잡으려던 그 이상한 남자는 사실 그 남자가 차 안에 타고 있는 것을 미러에 비친 모습으로 본 것이었다. 그는 살해 위협을 느끼고 어떻게든 그녀를 끌어내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면 그녀는 그날 자신도 모르게 뒷좌석에 남자에게 목숨을 잃었을지도 몰랐다. 지금도 밤길 운전 중이면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꺼낸다. 차에 타기 전에 꼭 뒷좌석부터 확인해.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독자들 사이에서 공포 명작으로 회자되는 이야기다. 1993년 공포 특급 시리즈에서 처음 실린 뒤 수많은 공포 매체와 괴담 커뮤니티에서 재해석되며 살아남은 무서운 이야기다. 깊은 밤이었다. 어느 조용한 주택가의 2층. 한 방을 쓰는 두 자매가 있었다. 언니는 고등학교 2학년, 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둘은 나이 차이가 좀 있었지만 꽤 사이가 좋은 편이었다. 그날도 방 안에는 언니가 사온 새우깡 봉지와 거의 무더기로 쌓인 문제집, 그리고 한겨울 추위를 막아주는 작은 히터 하나뿐이었다. 야, 이거 내가 산 거니까 딱 절반만 먹어. 나중에 공부 끝나고 먹게. 언니는 동생에게 과자를 건네며 분명히 말했다. 동생은 응하고 해맑게 웃으며 봉지를 뜯었다. 바삭바삭. 짭조름한 과자 부스러기 냄새가 히터 바람에 섞여 퍼졌다. 언니는 눈썹을 찌푸리며 샤프를 꾹꾹 눌렀다. 수학 문제를 풀다가 한숨을 쉬고 국어 문제집을 넘기고 다시 고개를 떨구는 사이 동생은 침대에 배를 깔고 엎드린 채 과자를 한 입, 두 입, 세 입, 네 입. 입가엔 기름이 묻고 손가락 끝은 붉게 물들었다. 밤 11시를 넘기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리던 방 안에서 동생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언니, 나 벌써 절반 먹었는데 하나만 더 먹으면 안 돼.
언니는 문제집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 말을 들었지만 집중이 안 깨지게 무심하게 대꾸했다. 응, 그래. 다살. 잠시 후. 언니, 하나 더 먹으면 안 돼. 이번엔 언니가 샤프를 잠깐 멈췄다. 조금 짜증이 났지만 괜히 화내긴 그래서. 응, 괜찮아 먹어. 하고 다시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다살, 다살, 다살. 그리고 조용. 언니는 그 뒤로 20분 넘게 문제집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또다시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다 먹고 2개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나 그냥 다 먹으면 안 돼. 언니는 이번엔 짜증이 확 치밀었다. 샤프를 바닥에 탁 내려놓고 등을 획 돌리며 외쳤다. 그래, 너 다 처먹어라. 그런데 언니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책상 의자에서 몸을 튼 채 언니가 마주한 것은 동생이 아니었다. 침대 모서리, 형광등이 절반쯤 비추는 그 그림자 속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무언가가 바닥에 쪼그려 앉아 무릎에 걸친 과자 봉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무언가는 하얗게 핏기 없는 얼굴을 들고 빼빼 마른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2개 남은 무언가를 들었다. 그리고는 아그작, 아그작 입에 넣고 씹었다. 언니는 그 순간 무릎 위에 떨어져 있는 것들이 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건 동생의 손톱이었다. 길게 자라난 손톱, 끝이 뭉개진 손톱, 피가 맺혀 붉어진 손톱. 그 무언가는 아그작거리는 소리를 내며 손톱을 먹으며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언니는 그대로 의자에서 미끄러졌고 뒤로 넘어지며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에서는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눈동자만 파르르 떨리며 그 괴물 같은 존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그 존재가 고개를 돌려 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입가엔 핏물과 손톱 조각이 묻어 있었고 그 눈은 절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과자 하나만 더. 그녀는 그렇게 중얼이며 어둠 속으로 스르륵 사라져 갔다. 불이 켜진 방에서 언니는 그제야 다시 숨을 쉴 수 있었고 미친 듯이 동생을 불렀다. 그러나 동생은 이미 침대에 없었다. 과자 봉지는 바닥에 엎질러져 있었고 그 안엔 작은 손톱 조각 몇 개가 남아 있었다. 2번째 이야기, 악령. 저기요, 잠깐만요. 지민이 고개를 돌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자신에게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참석한 장례식에서 막 오는 길이었기에 검은 정장이 생소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람은 무언가 달랐다. 한눈에 보아도 단단하고 우람한 팔다리가 드러났다. 조폭인가? 지민은 겁이 나는 것을 감추려고 일부러 어깨에 더 힘을 주었다. 누가 뭐래도 남자 아닌가? 무슨 일이죠? 사내는 거대한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순박한 얼굴이었다. 짙고 굵은 눈썹이 유난히 새카맸다. 헌데 전체적으로 둥글널쩍한 얼굴상에 비해 입술이 아주 얇아 기묘한 느낌을 주었다. 혹시 영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지민은 속으로 혀를 찼다. 이 같은 사람에게 귀중한 귀갓길에 30초를 빼앗기다니. 아니요, 죄송합니다. 무시하고 그대로 걸어가려는 찰나 강한 아기 손이 그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부디 잠시만 제 얘기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지민은 몸을 빼내려 발버둥쳤다. 사내는 순순히 지민을 놓아주었다. 그대로 달아날까 하다가 지민은 사내의 건장한 체격을 보고 자신의 형편없는 달리기 실력을 가늠해 보았다.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자 체념은 빨리 왔다. 어차피 시시한 종교개론 라부랭이일 것이다. 1분 정도만 들어주다가 빨리 가버리는 게 상책이다. 명이요? 귀신을 말하는 건가요? 귀신이라뇨. 그런 잡스러운 사령들이 아니라 품격 있는 영을 아느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요? 저는 영이고 귀신이고 모릅니다. 교회도 안 다닌다고요. 그렇습니까? 사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지민은 깜짝 놀랐다. 그의 표정이 왠지 모르게 너무나도 가엽게 보였던 것이다. 처음 보는 사람의 표정에 이토록 살아서 그에게 어필될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그래요, 그 영이 대체 뭡니까? 글쎄요, 영은 혼입니다.
홍거영의 다른 점이 뭐죠? 사내는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도무지 덩치와 맞지 않는 행동거지였다. 죄송합니다. 현세인에게 이 말은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알아듣기 힘들 겁니다. 귀한 시간을 오래 빼앗는 것 같아 미안하군요. 그럼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민은 손목 시계를 슬쩍 보았다. 이부녀가 지나가고 있었다. 어두컴컴한 골목에서 장례식에 다녀온 뒤라 검정색 정장을 입은 채로 사이비 종교의 예찬을 듣는 것은 정말이지 역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뭐랄까? 지금 앞에 있는 사내가 자신에게 허튼 짓을 하려고 한다는 느낌은 없었다. 질문을 바꾸어 하도록 하지요. 당신은 수호령의 존재를 믿습니까? 지민은 잠시 멍해졌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이다. 영혼의 존재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을 제쳐두고 수호령이라는 게 과연 자신 따위에게 붙어 있을까? 글쎄요, 수호령이라. 그런 게 있다곤 딱히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렇습니까? 하긴 영적인 존재에 대한 것은 생인이 느끼기 힘든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떨까요? 예기치 못한 행운이나 커다란 재앙을 우연찮게 피하게 된 적은 없습니까? 지민은 다시 인상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것이 있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거대한 재앙을 우연찮게 피하게 된 경위를 그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지민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편이었다. 대학교 MT 때 과 선배들은 담력 체험이라며 번지점프를 강제로 시켰다. 고도가 높은 곳이었다. 담약한 남자애들이나 여자들은 죽어도 못하겠다며 고개를 도리질쳤고 선배들은 그 모습을 보고 고민 끝에 가장 먼저 뛰는 사람에게 취업 자리를 우선적으로 알선해주겠다며 꼬드겼다. 그래도 나서는 이가 없었다. 무슨 용기였을까? 지민은 손을 들어줘요. 라고 크게 외쳤다. 선배들의 동료와 격려주를 한 잔씩 받아 마신 지민은 벌개진 얼굴로 점프대 위에 섰다. 아래에는 선배들과 동급생들이 울망졸망 모여 위를 쳐다보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 분홍색 티를 입고 있던 유경이가 눈에 들어왔다. 생각해보니 이런 터무니없는 용기의 발현은 그녀의 시선을 받고 싶어서였을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지민은 안전장비를 메고서 점프대 끝에 가섰다. 그리고 뛰어내리려는 찰나 갑작스레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점프를 하면 로프줄이 휘어질 정도로 강한 바람이었다. 안전요원이 지민을 제지했고 곧 나아지겠거니 하며 기다리는데 바람은 잦아들기는커녕 더욱 요란스럽게 기승을 부렸다. 30여 분을 기다린 끝에 도로 땅으로 내려온 아이들에게 지민은 집단 야유를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지민이 내려오자마자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졌다. 다시 올라가라는 선배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찰나에 땅에서 대기하던 안전요원의 무전기로 통화가 들려왔다. 중간 로프 부분에 흠이 있다. 성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까 뛰려던 남자 손님 점프했으면 그대로 곤죽될 뻔했어. 또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괜히 겁주지 말고 빨리 보내. 지민과 학과 일동은 충격으로 굳어졌었다. 만약 그때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못했겠죠. 그렇군요. 고개를 연신 끄덕이는 사내의 얼굴에 왠지 모를 뿌듯함이 담겨 있었다는 건 지민의 착각일까? 그렇다면 다른 일은 없었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 기묘한 행운이라던가요.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민은 유경에게 대시하지 못했다. 아니, 안 했다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분명 그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경은 입학 당시부터 선배들과 동급생들 복학생 등 문 남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은 학교 내 여신이었다. 연극 배우가 꿈이라고 했다. 그녀가 리허설을 할 때에면 극작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과 학생들도 방청석을 빼곡히 메우곤 했다. 긴 생머리에 여우는 흰 피부의 작은 입술은 그 자체로 하나의 미였다. 그녀가 살짝 웃어 보이는 눈웃음은 단연 여학생 중 독보적이었다. 그런 까닭에 모든 남학생들의 대시가 끊이는 법이 없었다. 연모하긴 하지만 끼어들어 쟁취하기에 자신은 너무 초라하다고 지민은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연극표가 하나 들어왔다. 피가로의 결혼이었다. 2장을 공짜로 얻은 지민은 표를 바라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누굴 데려가야 하나 이런 로맨틱한 연극을 남자 동기여 보는 것은 죽어도 싫었다. 차라리 쓰레기통에 처박고 말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그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요번 피가로의 결혼은 정식 콩쿨 수업을 거친 해외파 극단의 공연이었다. 매매가가 적어도 30만 원은 하겠지. 안표로나 팔아볼까?
하다가 지민은 표를 여자 후배에게 넘겼다. 후배는 털털하고 활동적인 여자였다. 웬만한 남자보다 더 친한. 어쨌든 남자랑 가는 것보다야 낫지 않은가. 선배, 이걸 나랑 같이 보러 가자고. 쓸데없는 상상하면 죽는다. 지민은 피곤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경고했다. 후배는 낄낄거리면서 표를 잽싸게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계집애가 물건 다루는 태도하고는. 공연날 라포드 극장 앞에서 기다리는 그에게 문자가 한 통 날아왔다. 오빠, 나 사정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그 대신 내 동기 중에 한 명 보낼게. 극작과 애니까 연극만 잘 보고 밥이나 먹여서 보내. 지민은 당황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전화는 꺼져 있었다. 똥 밟았다고 생각하며 초조하게 담배를 찾았지만 없었다. 안절부절 못하며 생각에 잠겼다. 알지도 못하는 여자와 피가로의 결혼을. 그것만큼 웃기는 코미디도 없겠군. 결국 욕먹을 각오를 하고 집에 가려는 찰나. 작고 하얀 손이 그의 갈색 트렌치코트 끝자락을 잡았다. 혜림이랑 연극 보러 오신 선배분 아니세요? 왜 그녀가 여기서 내 코트를 잡아당기고 있을까? 그녀의 크고 검은 눈에 의문이 담겼다. 아니세요? 아니, 맞아. 들어갈까? 이런 얼간이 같은 놈. 속으로 자신에게 욕을 퍼붓는 찰나 그녀가 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름답다. 류경이와 같이 연극을 보고 급속도로 가까워졌지요. 저는 후배가 제가 류경이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꾸민 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후배가 극작과 애들한테 주라면서 자기 친구에게 준 것을 류경이가 다시 전해받은 모양이에요. 행운이라면 행운이죠. 그 덕분에 지금은 캠퍼스 커플이니까요. 그랬군요. 정말 두근거리는 이야기인데요. 지민은 스스럼 없이 사내에게 웃음을 지어 보이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 사내에게 친밀감을 느낀다는데 당황했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것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에게 이처럼 주절주절 늘어놓다니. 이제 그만해야겠다. 갑자기 사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지민은 그처럼 순해 보이던 얼굴이 이렇듯 남중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상대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데 한 번 더 놀랐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죠? 이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는데 대체 정체가 뭡니까? 그런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지민 씨, 제가 지금 당신에게 상기시켜 드릴 게 있습니다. 당신, 동물을 죽이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당신은 동물은 죽였어요. 작은 동물이요. 검은 고양이, 기억 안 나십니까? 지민은 헉하고 숨을 들이켰다. 그건 사고였어요. 고의가 아니었다고. 지민 씨, 당신은 살리고자 했으면 충분히 그 고양이를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지민은 자취생이었다. 전라도에 사시는 부모님은 농사를 지었고 풍족하진 못해도 매달 생활비를 붙여주었다. 자취방은 더럽고 작았다. 그 조그만 방에 믿어지지 않을 만큼 딱정벌레며 노린재 따위가 발견되곤 했다. 그의 방은 인접한 도심 숲속에 잠겨있는 낡은 연립주택에 속해 있었다. 지민은 밤을 설쳤다. 대략 일주일 전부터 밤마다 구애의 노래를 부르는 고양이의 소리가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사랑의 세레나데였으나 지민에게는 아기가 우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음에 불과했다. 연립주택 따위에 경비가 있을 리도 없다. 그는 쉼없이 그 소리에 시달려야 했다. 공부를 끝내고 2시경에 잠에서 깬 그는 마른 신경에 들려오는 고양이 울음에 야구 배트를 챙겨 들고 빌라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검은 고양이는 무너진 야트막한 담벼락 위에서 꼬리를 아래로 살랑거리며 계속해서 구애의 소리를 내었다. 녀석은 구애의 노래를 부르는 것에 너무도 빠져든 나머지 지민이 힘껏 휘두른 야구 배트가 자신의 작은 두개골을 박살낼 때까지 미동 없이 앉아 있었다. 작은 고양이의 울음이 멎고 나서 지민은 정신을 차렸다. 부서진 고양이의 머리에서 뇌와 뇌수가 흘러나왔다. 원망스런 노란 눈은 지민을 무섭도록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야구 배트를 가지고 서둘러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덜덜 떨며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다. 지민은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까와는 달리 힘없고 가느다란 고양이 소리였다. 짐작컨대 지민의 일격이 놈을 일거에 죽이지 못하고 반죽음 정도의 상태에 처하게 만든 듯했다. 지민은 떨면서 이불을 더욱 꼭 여몄다. 고양이의 덜 죽어간 비명소리는 새벽 4시까지 계속되었다. 지민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놈은 뇌가 보이는 상황에서
두개골 안의 뇌가 외부의 찬 공기와 접촉하는 상황에서 지옥의 2시간을 보냈으리라. 그리고 결국 깐 것이다. 죽은 것이다. 이제는 고양이의 울음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당신이 그런 것까지 알고 있는 거지? 정말로 기분 나쁘군. 대체 당신 뭐냐고? 진정하세요, 지민 씨. 전 당신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충분히 알아요. 그건 우발적인 사고였죠. 당신은 지극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은 한 생명을 되살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내는 진심으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거짓 없이 담백한 표정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지민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고양이가 죽어서 제가 편했다는 생각은 마시죠. 그 녀석이 죽어서 울음소리가 안 들렸다고 제가 편하게 잤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더 악몽이었습니다. 전 일주일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사내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내가 당신에게 기회를 주려 합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어차피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사는 집으로 뛰어가세요. 한숨도 쉬지 마십시오. 절대로 쉬어선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뒤를 돌아보아선 안 됩니다. 지민 씨, 부탁입니다. 제 말대로 해주세요. 사내는 다시 한번 그 강한 아기 손으로 지민의 손을 강하게 잡고 힘차게 악수를 했다. 지민은 어리둥절한 채 인상을 찡그렸다. 그것을 끝으로 사내는 골목길 담벼락을 지나 사라졌다. 갑자기 추워졌다. 지민은 그렇게 느꼈다. 풍채 좋은 사내가 마치 온유한 온기를 불어오고 있었던 것처럼. 그가 사라진 골목은 한겨울처럼 찬기를 띄었다. 입김이 나오려 한다. 그때였다. 아기 울음소리다. 고양이 울음소리다. 지민은 무작정 골목을 박차고 달리기 시작했다. 미친 듯이 달렸다. 얼음 빙판길에서 미끄러졌지만 지민은 생각할 겨를 없이 미친 듯 기어 일어났다. 그의 귀 바로 옆에서 고양이 울음이 들리는 까닭이다. 지민은 흙투성이가 된 옷 그대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 기묘한 울음은 마치 바로 옆에서 그 참극이 되풀이되는 것처럼 지민의 귀 속에 생생히 들렸다. 슬픈 울음소리, 섬뜩한 울음소리. 그리고 그 자신이 고양이의 작은 머리를 내려치던 잔인할 만큼 단순한 파격음. 지민은 달리면서 울기 시작했다. 집까지는 10여 분 정도 남았을 것이다. 그가 울기 시작한 까닭은 이제 뒤에서 무언가가 빠른 속도로 따라 달리는 발자취도 들리기 때문이다. 사박사박 하는 걸음이 아니었다. 포대자루 끌리는 소리처럼. 대갈 터진 고양이가 몸을 질질 끄는 소리처럼. 가로수를 수없이 지나쳤건만 집은 보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원래는 그렇게 왕래하는 사람이 많던 거리가 마치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이 고요하고 조용했다. 그 정적 사이로 아기 울음소리는 보채는 것처럼 그를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지민은 돌부리에 걸려 다시 한번 넘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뒤를 흘끗 보고 말았다. 어둠 속이었다. 달리고 있었다.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핏발이 서 있는 고양이의 눈만이 섬뜩할 만큼 크게 따라오고 있었다. 자동차의 헤드랜턴만큼 큰 눈이었다. 지민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다. 이제 집 대문이 보였다. 그는 미친 듯이 집 도어를 열고 들어가 문을 잠갔다. 문을 잠그기가 무섭게 고양이 울음소리가 멎었다.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고 문에서 돌아서는 순간 지민은 창문을 꽉 채우는 고양이의 핏발선 노란 동공을 마주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정말이야 엄마, 우리 집에 귀신이 쫓아왔다니까. 엄마는 걱정스런 눈초리로 지민을 쳐다보았다. 그래, 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평생 그런 거라곤 질색하던 애가 이게 웬 꼴이래니. 너 저번에 엄마가 굿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잔소리하더니. 지민은 와락다가 들며 어머니의 손을 붙들어 잡았다. 어머니는 뜨악스런 표정으로 말없이 쳐다볼 뿐이었다. 색동옷을 입은 나이든 여자가 쌀이문을 통해 나타났다. 여자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그대로 모자에게 오더니 그대로 지민이 뺨을 후려쳤다. 기겁하는 어머니와 얼결에 얻어맞은 지민은 화도 내지 못하고 무당을 쳐다보았다. 그러게 꽹이 새끼는 왜 죽여? 특히 검은 꽹이는 예부터 저승사자 손주라고 그랬어. 그 영물을 죽여? 놀라서 커다래지는 어머니의 눈과 이제 살았다는 지민의 표정이 대조적이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도 그거 그냥 죽인 게 아니라고. 그렇게 좀 전해주세요. 네. 무당은 코웃음을 치더니 돌아가 자리에 앉았다.
됐어, 돌아가. 지민은 거의 발작할 기세로 벌떡 일어났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무당은 지민을 찬찬히 바라보면서 입을 열었다. 내 애미를 잘 두어서 살아있는 거야. 내 애미에게 감사해. 너 괜히 새끼 따라오던 날 웬 남자 만났지? 지민의 머릿속에 순식간에 덩치의 사내가 스쳐 지나갔다. 그게 내 수호령이다. 일찌감치 죽어야 할 내 놈 명줄 붙잡고 버팅겨준 게 그 형 덕분이라 이거여. 지민은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처럼 헌신적인 영도 드물 것이다. 하물며 검은 꽹이 영에서 핏줄을 지켰음에야 말할 것도 없지. 집안 사람들 영혼들이 참 맞구나. 넌 재수가 좋은 줄 알아야 돼. 무당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축객령을 내렸고 지민은 어머니에게 기대다시피 점집을 빠져나왔다. 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지민도 심신이 지쳐 무슨 말을 건넬 처지가 아니었다. 집에 가는 버스를 타고 창가에 머리를 꿰고 말이 없는 지민에게 어머니가 지갑에서 사진을 빼어내 내밀었다. 지민은 가만히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 사내였다. 짙은 눈썹에 풍채 좋은 남자. 그 사내가 어머니에게 어깨동무를 두르고 있었다. 아직 학생처럼 보이는 어머니. 내 외가 삼촌이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지. 대학교까지 붙었지만 나 대학 보낸다고 물건 팔기 시작한 사람이야. 알고 보니 지역 건달 눈에 들어서 건달 노릇을 하고 있었단다. 그때는 오빠가 왜 그랬나 참 싫었지. 그런데 이 애미가 지금 생각해보니 가난한 집안에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뛰어든 짓이 아니었나 싶구나. 지민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물었다. 전 한 번도 몰랐어요. 왜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 손 씻겠다고 했다가 칼침 맞고 죽었어. 이런 얘기 넌 알 필요가 없는 것들 아니냐. 헌데 그 사람을 내가 보았다니. 도무지 난.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다. 눈썹 짙은 남자는 내 삼촌이었댄다. 길에서 마주쳤던 그 인연이 날 살린 것으로 여겼는데 틀린 말이었다. 엄마의 학생 시절부터 직접 폭력의 전선에 뛰어들어 집안을 뒷바라지한 것처럼 그는 죽어서도 엄마의 아들인 나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일까. 나는 뒤돌아보지 말라던 말을 한 뒤에 했던 말이 생각났다. 경자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언제나 내가 가장 큰 희망이었다고. 어머니 이름 김경자. 나는 이 말을 어머니에게 전해주어야 할까? 하지 않는 게 나을까? 섣불리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악마. 시골 길은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근방에는 이미 추수가 끝나 횡한 벌판. 군데군데 서있는 누더기를 걸친 허수아비가 더없이 을씨년스러워 보였다. 늦가을의 바람은 차가웠다. 귀를 애는 듯한 한기에 나는 코트 목 주위를 다시 여몄다. 주위는 아무도 없었다. 금방 비가 올 듯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건노란이 인해 황량한 아스팔트길 앞으로 십자로가 나타났다. 길 옆으로 나 있는 건초로 지어진 저장고는 버려진 듯 수더분했다. 나는 잠시 길을 멈춰섰다. 순간 버려진 건초 더미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을 느꼈기 때문이다. 묘한 소름이 전신을 훑었다. 다시 한번 세차게 바람이 불면서 늙어 죽은 고목나무를 흔들리게 했다.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가 어서 길을 가라며 재촉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조심스럽게 너무 느리지도 그렇다고 빠르지도 않게 걸음을 떼었다. 누가 보기에 나는 민감해져 있었다. 그게 왜인지는 나도 모른다. 서서히 다가오는 저녁 어둠, 싸한 밤 공기가 코에 스며들었다. 거칠게 다른 아스팔트 위로 천천히 울리는 내 발걸음은 마치 누군가 나를 뒤따라오는 듯했는데 나는 차마 뒤돌아보지 못했다. 진짜로 무언가가 있을까 봐서였다. 잠시 걸음을 멈춘 나는 이내 실없이 웃고는 다시 발을 들었다. 걸었다. 아니, 걸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 왜냐하면 귀에 들리는 섬뜩한 목소리. 멈춰봐, 멈춰봐.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아니, 단순히 한마디를 들었을 뿐인데 미친 듯이 떨리는 심장과 몸을 주체하지 못해 돌리지 못했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나는 믿음이 있다. 신념이 있다. 너 따위에게 휘둘리는 믿음 없는 작가 아니다. 나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후들거리는 다리를 들어 천천히 다시 길을 가기 시작했다.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 다리 힘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듯했으나 간신히 힘을 주어 땅을 디뎠다. 가지마, 회개하면 참된 축복을 내게 줄게. 내 영혼을 내게 맡기고 편히 쉬어라.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졌다.
섬뜩하고 쇳소리 같던 목소리가 한순간에 내 모든 사고와 이성을 녹일 듯이 달콤해졌다. 모든 것을 부드럽게 풀어버리는 목소리. 아, 그렇다고 알겠다고 대답하고 싶다. 쌀쌀한 가을 날씨마저 푸근한 여름날 같이 따사로웠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길을 박차고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가 남자 목소리인지 여자 목소리인지 구분하기 힘들었다. 아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니다. 두려움을 긁어대는 끔찍한 목소리다. 태생을 바꾸면 돼. 내 잘못이 아니야. 끈질기게 따라오며 귓가에 토해내는 목소리. 나는 반실신 상태로 겨우 십자로를 벗어나고 있었다. 2분가량을 뛰었을 뿐인데도 온몸이 땀에 젖었다. 십자로가 끝나는 모퉁이에서 나는 발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고 엎어지면서 구르기 시작했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저주받은 목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그는 침착히 먼지투성이가 된 상의를 벗었다. 그리고 손을 양 어깨로 교차시켜 올린 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벗겨진 상체, 남자의 등 뒤로 검은 문신이 새겨져 있다. 둥그른 원의 삼각형을 교차시킨 커다란 별. 루시퍼님, 천상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이만 저를 업화의 지옥으로 거두어 주시기를. 땅이 진동하기 시작한다. 남자의 머리에 붉은 뿔이 돋았다. 등에는 검은 한 쌍의 날개가 살을 찢고 돋아올랐다. 그는 악마다. 악마는 잠시 자신이 뛰어온 십자로를 바라보았다. 빌어먹을 십자로, 빌어먹을 천족 같으니. 악마가 땅을 힘차게 한번 구르자 뜨거운 화염이 뒤덮인 억겁의 지옥이 보인다. 그는 사라졌다. 십자로 위로 그를 안타까이 바라보는 순백의 날개가 있다. 회개하지 못한 자를 바라본다. 네 번째 이야기, 사랑의 대상. 그녀가 한쪽 다리를 들어서 그의 허리에 올렸다. 따스한 감촉과 부드러운 살결이 느껴졌다. 민혁은 한쪽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그가 말했다. 사랑해. 그녀가 배시시 미소 지었다. 아찔한 웃음이다. 그는 잠시 정신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입술이 다가와 민혁의 입술을 탐색하다가 이내 혀를 찾아내 서로 섞였다. 나도 사랑해. 민혁은 곧 룸의 문을 열고 나왔다. 카운터를 보고 있던 서브웨이터가 얼른 다가와 알랑거리기 시작했다. 사장님, 오늘도 괜찮으셨는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이곳에 오겠는가. 이 집이 최고라서 아닌가. 다른 집으로 갈 생각일랑은 전혀 없으니 마음 놓게. 웨이터가 크게 웃었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사이 사장님이 애용하시는 버전은 가 출시된 까닭에 굉장히 고가입니다. 저희도 간신히 한 대 들여놨을 뿐이니 다른 집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지요. 근데 얼굴이 말일세. 잘 나가는 레이싱걸과 아주 비슷하게 되어 있던데. 아니, 아주 똑같아. 하지만 실제 존재하는 공인의 얼굴과 똑같은 인형은 불법인 것으로 아는데. 잠시 주위를 둘러보던 웨이터가 이내 가까이 오라는 제스처를 보이고 민혁의 귀에 속삭였다. 물론 불법이지요. 하지만 왜 안 되겠습니까? 고객들의 욕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게 저희인 것을요. 저희 샵에서는 자체 페이스 가공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지요. 그 외에도 웨이터가 각 연예인들과 아이돌들의 사진이 인쇄된 종이를 한 장 꾸깃꾸깃 민혁의 겉옷 주머니로 넣었다. 그 외에도 많은 인기 상품들이 있으니 사양치 말고 애용해 주십시오. 민혁은 개운치 못하게 걸어나가다가 다시 멈추어 서서 물었다. 그리고 말이야, 그 AI 말인데. 너무 사람과 똑같은 것 같아. 웨이터가 간사해 보이는 미소를 쭉 지어 보였다. 실제 인물의 얼굴과 체형까지 재현해내는데 무엇이라고 불가능하겠습니까? 대화 패턴과 학력 수준을 고려하여 기억을 제외한 지능 정도까지 구현해내고 있었죠. 그게 불편하다면 지능을 최대한 낮춘 백치 모드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만. 민혁은 황급히 손을 저었다. 됐네. 말하는 것이 너무 진짜 같기에 본 소리네. 또 오십시오. 민혁은 가게를 나섰다. 그의 나이 40. 갈수록 살이 찌고 신경질이 느는 와이프에게는 이미 신물이 날 정도였다. 매춘부와 나누는 정사도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들은 음탕했고 지저분했으며 역겨웠다. 민혁은 젊고 아름다웠던 시절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을 느꼈다. 그것은 하나의 남자가 가지는 유기적인 희망이자 끊임없이 자라는 괴물이었다. TV에 나오는 탄력 있는 몸매의 여성들, 인터넷 뉴스와 화보지를 독점하는 아이돌 그룹들,
그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성장지세를 확산시키는 최고의 여자들인 반면에 민혁은 갈수록 살이 찌고 추레해지는 늙어가는 남자에 불과했다. 대기업 사장이었던 그는 모든 것을 다 시도해보았다. 흔히 말하는 연예인 접대라고 했던가. 꿈도 꿀 수 없었다. 성납세 규제법이 강화됨에 따라 아름다운 공인들은 말 그대로 잡을 수 없는 뜬구름이었다. 그런 그가 찾은 것이 바로 알디샵이었다. 알디샵은 철저한 회원제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각 회원들의 등급 정도가 보였다. 한 번에 받아들이는 회원 수는 각각의 랭커에 따라 모두 수가 달랐다. S랭커들은 단 3명, A랭커들은 5명, B랭커들은 10명, C랭커들은 30명. 민혁은 발을 들여놓고 상담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유일한 S랭커가 되었다. 민혁은 회원들의 목록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부자들은 거의 모두 들어가 있었던 것. C랭커들은 말만 C급이지 목록에는 잘나가는 스포츠 선수들이나 방송국 사장, 경찰청장 등 막대한 부와 권력을 거머쥔 이들이 가득했다. 민혁이 범세계적 기업을 꾸리는 경영자가 아니었다면 S랭커는 결단코 불가능했을 터였다. 회원비는 톡톡했다. S랭커는 한 달에 1,5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었다. 결코 싸지 않은 금액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랭크는 특별했다. 우선 S랭커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인형들이 있었다. 최상급 인형들, 바로 방송에 나오는 유명 가수와 연예인, 아이돌들. 그들과 완벽하게 똑같은 인형들이 S랭커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상품들이었다. 처음에는 주저했다. 그 모습은 룸 안에서 비추는 자신의 정사 장면을 보고 나서 더욱 분명해졌다. 10대 소녀의 아름다운 나신과 늙어가는 자신의 추레한 몸뚱이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것은 그야말로 끔찍했다. 그리고 그 10대 소녀가 자신에게 정감 어린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을 걸어올 때에도 경악했다. 완벽한 화음에 끼어든 불협화음. 그것이 자신임을 깨달았을 때 민혁은 이미 그 특별한 취미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가 되어 있었다. 몇십 명일까, 몇 백 명일까. TV를 틀 때마다 나오는 소녀와 여자들은 모두 그의 정액을 받아냈던 얼굴들이다. 천진하게 웃고 젊음을 상징하는 아이콘들이다. 그런 그들이 자신에게 한때 남아 더럽혀진다. 근본부터 죄악인 양, 아담을 외면하는 신처럼. 그래서 민혁은 아내와 자식들이 TV를 볼 때에도 거실로 나오지 않게 되었다. 그래도 소용없었다. 그렇게 그만두자고 실제로는 알지도 못하는 그녀들과 하고 거친 손으로 나신을 더듬고 움켜잡으며 이내 그녀들이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소름과 죄악과 그 무게를 동시에 실감하는 그 빌어먹을 저주를 그만두자고 아무리 뇌까려 보아도 소용없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기어코 일주일이 지나면 알디샵으로 달려갔다. 웨이터는 변함없이 그를 맞아주었다. 그랬다. 갈수록 헬스케져가는 그의 얼굴을 아내가 모멸찬 눈초리로 바라보곤 했다. 필시 정부가 생겼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쩌면 맞긴 맞았다. 하지만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었고 아내의 생각처럼 한 명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날도 민혁은 샵의 문을 열었다. 언제나처럼 미묘한 특유의 미소를 짓는 웨이터가 그를 반겼다. 오셨습니까, 사장님? 민혁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은 어떤 아이로? 웨이터가 느릿느릿 고개를 끄덕였다. 늘 가시던 방으로. 민혁이 참지 못하고 방을 향해 달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변함없이 침대에 누워 아름다운 나신을 드러낸 그녀의 눈이 민혁을 향했다. 혐오나 우스움, 멸시와 조롱 따윈 없었다. 순수하게 자신이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듯 애수와 간절함이 담긴 눈초리. 현실에서는 없는 눈초리, 모든 현실과 극을 이루는 눈초리. 신성을 더럽히려는 악마처럼 민혁은 천천히 물침대로 걸어갔다. 요란스럽게 흔들리는 침대가 만인이 눈살을 찌푸릴 죄악을 몸소 받아냈다. 민혁은 천천히 숨을 몰아쉬었다. 옆을 바라보자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가 보였다. 그녀는 사랑스러운 눈망울로 민혁에게 다시 안겨왔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요? 아저씨. 그는 황급히 시선을 피하고 말없이 그녀의 몸만을 더듬었다. 그녀는 조그맣게 웃으면서 민혁을 꽉 안았다. 기분 좋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손이 점점 더 조이고 압박해와 그의 갈비뼈가 처음으로 부러졌을 때도 그는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부러진 뼈가 폐부를 찔렀을 때 번쩍 눈이 뜨이며 비명이 터져 나왔다. 붉은색 비명이었다. 부러진 갈비뼈들이 살을 찢고 나왔다.
다음으로 머리를 감싸 안은 그녀는 다시금 꽉 사랑에 포옹을 했다. 두개골이 으스러지며 흰 뇌수가 사방으로 튀었다. 비명은 바람새는 소리로 바뀌어 민혁의 목을 통과하여 나왔다. 돌출된 눈알이 기어코 피투성이 물침대 위로 떨어져 내려 찰박하는 소리를 낸다. 소리는 없다. 비명 다음엔 붉은색 정적이었다. 산재보험은 성사되었습니까? 그래도 대기업 사장이라고 두둑이는 추더군. 그 사람이 남긴 유산들까지 모조리 상속되었으니 이제 거래는 끝났어. 금액의 30%는 오늘 내로 그쪽 계좌로 보내줘. 뚱뚱하고 험악한 인상을 지닌 부인이 서브웨이터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부인을 배웅하는 서브웨이터. 그때 부인이 애아는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지? 이런 큰 손이 하나 죽었으니 영향이 클 텐데. 상관없습니다. 가입 조건 중에 로봇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으니까요. 더구나 말 그대로 오작동. 제가 이를 피해는 로봇 하나 패처분하는 것밖에 없지요. 대기업 사장님의 유산 30%를 받는 것 치곤 아주 가벼운 손실이죠. 부인은 찡그린 얼굴로 고개를 약간 끄덕였다. 그런데 정확히 이 가게는 뭐요? 매춘의 인형을 동원하다니. 더구나 인공지능 로봇을 말이야. 웨이터는 싱긋 웃으면서 팸플릿 하나를 부인에게 내민다. 한번 훑어보시고 관심 생기시면 연락 주시지요. 팸플릿에는 최근 남자 영화배우와 아이돌 가수들의 사진이 잔뜩 인쇄되어 있다.